안녕하십니까. 6월 7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부분은 여러 가지 기자회견 그리고 법원의 선고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10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액트지오사의 아브레오 박사 고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많이 이 기자회견을 기다렸습니다. 분석해본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한다.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우드사이드 2007년부터 재작년까지 탐사를 했던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조기 철수했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20%의 성공 가능성이란 말은 80%의 실패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제 방안에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 분명한 답을 주겠다. 분명한 답을 좀 받으셨습니까? 아니 글쎄 원래 그 대통령이 3일 이게 브리핑에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그동안 저 같은 사람은 대통령에게 자주 좀 브리핑을 해달라, 직접 기자회견을 해달라. 그리고 미국 대통령처럼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있으면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룸에 가서 언제든지 직접 설명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고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느닷없이 첫 번째 브리핑을 하겠다. 이래서 이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우리 동해에 최대 매장량 140억 배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신문에는 29년 동안 쓸 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앞으로 옛날에 무디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50년에 어쩌면 한국은 G2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내본 적이 있었는데 무디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거든요. 예. 피치는 조금 냉담하고.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무디스의 예언이 이제 우리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냐 솔직히 흥분했습니다. 그 대통령이 뉴스 브리핑을 직접 들으면서. 그런데 그 위에 뒤따라난 의문이 그거예요. 이 가능성이 얼마일까? 지금 오늘 또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가능성은 20%다. 20%란 말은 곧장 이제 야당 진영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최대 20% 가능성이 있고 80%를 실패할 확률인데 왜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느냐?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21%까지 막 처박히고 갤럽의 경우에요. 처박히고 하니까 반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액션 아니었느냐. 국면전환용 아니냐. 예, 쇼 부린 거 아니냐. 쉽게 예. 말하면 이제 그런 비판이에요. 그런 비판이 마구 쏟아졌고 그건 뭐 이재명 조국 할 것 없이 다 그런 비판을 막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해봐도 20%의 가능성인데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아브레우 박사가 과장을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과거의 예처럼 과거 울진에서 있었던 기름 나왔던 사건처럼 이번에도 뭐 해보니까 경제성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그때 국민들이 받을 실망은 어느 정도일 것이며 또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이 받는 타격을 넘어서서 우리 보수 진영이 받는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 그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져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산업부 장관이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차관 정도가 이 문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해도 충분했을 것을 20%의 가능성을 가지고 왜 발표를 했을까? 그것도 시추공 하나 뚫는데 돈이 1,000억씩 든단 말이에요. 적어도 5개를 또 뚫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천억이 우선 든다는 얘기인데 우리 세금 5천억이 들고 뭐 한 10개쯤 뚫으면 1조 원 이상이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1년이나 1년 반 뒤에 그 경제성이 없더라. 꽝이더라. 뚫어보니까 꽝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이제 아브레우 박사라는 사람이 온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다들 희망을 건 거예요. 그런데 또 좌파 언론들이 일제히 이 탐색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오라는 회사가 있는 곳이 놀랍게도 휴스턴에 있는 단독주택에 불구하고 회사원은 딱 한 명이더라.
이 아브레오 박사 한 명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예. 이러고 보니 그건 뭐냐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아브레오 박사 하는 얘기는 우리는 심에 관련돼서 그 전문가들이 각국에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이용을 한 그 검사 그리고 그 내용을 탐구하는 그런 회사지 이게 뭐 직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 와글와글 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게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공항에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7개 유망 구조를 확인을 했다. 그리고 최대 140억 배럴 있는 거 맞다. 맞는데 역시 가능성은 20%고 실패할 확률이 또 80%다. 그 도망갈 구멍을 다 마련해 놓고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이 상당한 구조의 그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 예. 탄화수소 덩어리가 없더라. 그거는 아주 불리한 요소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유전이 딱 그러면 그 징후로서 탄화수소가 엉켜 있는 것이 발견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 여전히 가능성은 20%다. 그런데 뭐 가이아나 광구 같은 경우도 결국 그 16% 정도의 가능성 가지고 우리가 덤비던 것이다. 솔깃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분이 아브레오 박사 이분이 리포트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 가이아나 광구는. 근데 본인이 16%다. 그래도 하고 싶으면 뚫어보자. 그래서 뚫어봤는데 거기 40억 배럴이 묻혀 있다. 그래서 지금 다 만세를 불렀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에도 걱정하지 마라. 140억 배럴이 있을지 모르니까 뚫어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 지금 야당은 그러죠. 야, 이런 경우에 왜 우리 국가 예산으로 하느냐.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이 뚫도록 해라. 이제 이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좀 나눠 갖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게 예. 돈이 워낙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이게 뭐 땅에서 시추하는 것도 돈이 많이 되는데 이건 바다란 말이에요. 그것도 심해거든요. 심해 구조니까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다행히 우리는 심해 시추선들을 우리가 지금 생산해냅니다. 현대중공업도 만들고 또 대우중공업도 그걸 만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 돈이 가령 1조 원이 든다 하더라도 그 돈이 딴 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뱅글뱅글 도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쭉 말씀하시다가 제가 아까 그 얘기해서 예. 추가 질문 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산업부 장관이라든지 아직 20%의 확률을 어떻게 볼 것인지 14%그 얘기도 있지만 예. 다른 쪽에서 발표하지 않고 대통령이 왜 직접 물론 이제 야당은 국면 전환용으로 나쁜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솔직히 네. 제가 요사이 그 보수 정당이 워낙 위축대가 있지 않다면 좀 심하게 비판을 하고 싶은 지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20% 정도인 것 같으면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승인했다 이래놓고 나서 산업부 장관이 아니면 산업부 1차관 정도가 이게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국장이 실무 담당 국장이 이제 친절하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주면 충분했을 것을 대통령이 솔직히 이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를 거예요. 이 전문적인 부분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굉장히 뭐 엄청난 뉴스가 있다는 듯이 그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데 문제는 과거에도 이미 한번 기름이 나온다 이래서 난리를 쳤다가 그때 신문에 시커멓게 나왔단 말이에요. 신문 일면에 호에도 막 나오고. 예. 그런데 그게 나중에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그 안에 기름이 없다. 바로 그 인근이에요 지금. 맞아요. 예. 이게 8광구고 그리고 6-1광구인데 그 6-1광구와 8광구 붙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근이에요 전부 다. 그 구조가 그 원래 기름이 그 석유가 속에 들어있을 그런 구조랍니다. 그런 구조가 우리 동해안에도 있고 7광구가 또 굉장히 일본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 7광구가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데고 또 서해안에도 또 있고 그렇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든 뭐 20%든 뭐든 기름이 펑펑 나와서 140억 배럴은 아니더라도 100억 배럴만 나와도 아유, 그래도 예. 우리는 한 단계 확실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예,
하늘에 좀 기원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 왜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대통령의 그 지지도가 지금 바닥권에 가 있고 배각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참 청년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기가 어렵고 지금 경제가 이렇습니다. 소비 여력이 조금 늘어나고 물가가 좀 내려와요. 물가는 분명히 좀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식음료 물가가 여전히 고공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들이 지금 폐업률이 사상 최고입니다. 예. 이걸 신문의 한쪽 면만 딱 보면 가령 물가가 내려오고 딱 이거만 보면 아 이제 안심해도 되는가 막 이래갖고 환하게 웃다가도 자세히 그 이면에 가령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일까 검색해서 딱 두들겨 확인을 해보면 지금 사상 최고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국민들이 대중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러니까 자영업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저는 뭐 8시 되면 이민도로에 있는 식당들, 카페들 이런 게 다 문을 다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커피숍만 하더라도 비싼 커피숍은 다 폐업을 하고 이제 저가의 그 커피를 파는 곳만 지금 새로 창업을 한다. 예. 이런 기사가 또 어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렇습니다. 이 경제가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국민들 화를 냅니다. 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냐. 체감이 안 되니까요. 예, 화를 내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피해자인데 쉽게 말해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판인데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위증자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요. 집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당은 이 경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막 비판을 해도 괜찮은 위치에 있지만 집권 여당은 이거 잘못하면 뺨을 맞는 그런 형국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령 모든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문제가 벌어져도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게 지금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어떻든 빨리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 소득이 좀 늘어나고 이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막 재정을 허물어가고 빚을 내가지고 돈을 마구 뿌렸잖아요. 거의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아마 서민들의 그냥 돈을 뿌린 게 다 합하면 아마 70조 원을 넘을 겁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70조 원은 분명히 넘어요. 그런 돈이 뿌려지면 확실히 낫죠. 예, 특히 1분 2층, 하위 20% 1분 2층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이 사회는 더욱더 회복을 못합니다. 이 국가 채무만 계속 늘어나고 이 회복을 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 채무가 이미 1100조를 넘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지금 가계부채가 조금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계부채가 주는 이유는 고금리 때문에 소비력을 더 낮추더라도 일단 빚을 갖고 보자. 이래서 가계부채가 주는 겁니다. 변호사님, 요 얘기는 예, 경제 정책 저는 이렇게 가름해서 듣겠습니다. 석유보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 예, 피부로 뭔가 있어야 느껴진다. 된다. 예,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꼭 다뤄야 되는데 오늘 앵커가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집권 여당에서도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희망을 주는 게 나와야 돼요. 우선 석유는 멀리 있잖아요. 좀 희망을 주는 무슨 메시지든지 좀 내줬으면 좋겠다. 예. 국가 채무 얘기는 다음에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기자회견이 이제 도종환 전 장관의 기자회견. 오늘 뭐 언론 인터뷰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2018년에 있었던 문제, 그 문제를 좀 이어갈 텐데 최근에 좀 문 전 대통령도 직접 참전을 해서 입장문도 좀 발표했고 도종환 전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내식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는 기내식 모두가 다 도시락을 먹었고 예, 한 50명 정도 됐고 6천만 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항공사 협의를 다 했고 이거 다 관례에 따른 거였다. 이런 반론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6,292만 원입니까? 이 기내식 총 비용. 그것이 뭐 음식 재료를 보관하고 이송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건 대한항공에 물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은 어떤 변명을 해도 그리고 이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해도 지금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면요.
원래는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초청을 받았고 그래서 2,600만 원 예산으로 민간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갔다가 오게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9일 전에 인도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가게 되면서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그 작은 비행기를 해서 그게 또 작은 비행기니까 기름을 넉넉히 못 넣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요일을 경유해서 대통령 문장까지 붙이고 휘장을 붙이고 그래서 인도로 간 거예요. 거기서 문화부 공무원들은 일단 허황후 행사를 마치고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하고 도종환 장관, 그 도종환 장관의 수행원 1명, 그리고 김정숙 여사를 따라간 뭐 13명입니까? 15명입니까? 이 사람들만 남아서 일제히 그 타지마할로 간 거예요. 타지마할로 가서 타지마할에 있는 관광객 다 내보내고 거기서 마치 여배우처럼 패션 모델처럼 앉아서 멋진 사진까지 남기고 이런 일을 과연 우리의 그 영부인의 단독 외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요,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점은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이 국민들에게 우리가 큰 오해를 낳았구나 이러면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때 내 아내가 인도에 간 것은 인도가 나보고 뭐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신에 내가 보내긴 했는데 그 민간 항공기를 타지 않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다라든가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썼고 그리고 그 가서 또 타지마할까지 들려서 마치 관광을 하는 것처럼 보인 것은 그건 국민에게 대해서 큰 신뢰를 한 것으로 됐다. 그건 정말 미안하다. 본의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공을 편단 말이에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역공을 펴는 겁니까? 우선은요, 공식 초청장이 인도에 가기 9일 전에 왔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디 총리가 보낸 공식 초청장이 보내왔고, 그래서 도종환 장관이 부랴부랴 민간 그 항공기로 가는 것을 다 취소를 하고, 예. 이 대통령 전용기를 끄집어내서 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직책은 우리 공무원 체계에 없습니다. 민간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에다 휘장을 붙이고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쓰는데 그 기내식 비용이 6,292만 원이에요. 6,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40명이 갖다 손 칩시다. 한 사람당 그 4, 50만 원씩 한 끼 치는 거예요. 네 끼를 먹었다는데 그 안에서. 그럼 그걸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처럼 뭐 음식 이동, 음식을 이송하고 보관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그건 대한항공에서 그런 변명을 하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혹시 타지마할이라 하면 보통은 이렇게 외국 정상이나 아니면 외국 고위급 인사가 오면 한 번쯤 반드시 거기를 들르게 하는 게 인도의 일종의 관례 아니었을까? 우리가 외국에서 인사 오면 경복궁 들르잖아요. 아니 지금 친문 인사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인도에 가면 인도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지마할로 한번 좀 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러는데 그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김정숙 여사가 그 전에 그 넉 달 전입니까 5달 전입니까 인도에 갔을 때 나 타지마할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을 해 있는데 하필이면 허황후 행사에 도종환 장관이 그 지방 행사거든요. 그 도종환 장관이 가도 충분한 행사인데 거기에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를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셀프 초청 아니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초청장이 오니까 문화부에서 부랴부랴 대통령 전용기 만들고 돈 예산을 4억으로 늘리고 예산이 2,600만 원 들게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국민 혈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갖고 캐고 있으면 왜 그걸 묻느냐고 덤비든단 말이에요. 국민 혈세를 4억 원이나 쓰는데 조금이라도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왜 지금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 이분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가령 그 앞에 재직 중에 그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옷과 장신구를 산 그 혐의가 있다. 그걸 공개를 해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개하라고. 정보 공개를 해라.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싹 씻습니다. 입을 꽉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딱 묶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런 문 대통령이 지금 국민에게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권자에 5년 동안 있었다면요, 본인이 가령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받구나. 이 청와대에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랬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집사람이, 내 아내가 그 특수활동비로 개인적으로 옷을 산 것도 전혀 없고 밥을 먹은 적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봉권으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에서 곧장 나온 띠지 붙어가 있는 그 500만 원권을 뭉태기로 들고 가서 옷값을 지불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라든지 사실은 뭐 청와대 안에서 내부에서 돈을 바꿔서 신권으로 딱 들고 가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돈을 바꿔서 갔다라든지 뭐 그런 변명이라도 하든지 충분한 해명이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찾아낸 김정숙 여사가 입은 옷 종류는요 엄청납니다. 그 옷 쫙 이 사진 붙여서 찍어놓은 거 보면요 정말 겁이 날 정도예요. 저 옷들을 왜 저만큼이나 만들었을까? 혹시 일일이 다 대응하다 보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주로 친문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가령 그 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판결과 달리 특수활동비 내역이라든가 옷 구입 내역을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서 봉인을 해버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이 권력자의 입장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고 어떤 질문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가령 내 처가 옷을 엄청나게 많이 해 입었다. 가령 유럽에 순방을 가면 하루에도 옷을 3번씩 갈아입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들이 다 무슨 옷이냐, 무슨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몇 억짜리 이 브로치가 있다. 이것도 한때 요란하게 떠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옷 자체를 많이 입은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럼요. 그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단 한 번도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을 하고 해명을 하지를 않았어요. 늘 그걸 그냥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확히 해명을 해야죠. 나는 그런데 이렇습니다. 가령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타지마할 관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과연 이 타지마할에 간 것을 언제 결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타지마할을 언제 결정을 했느냐.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타지마할 갈 것을 결정했느냐. 사실은 이미 그렇게 다 배포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예. 김정숙 여사 인도 일정에 타지마할에 간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 출발할 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배포가 됐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령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는 곧장 위법 행위입니다. 가령 미국 같으면요, 이 문제는 정말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려도 그냥 아무도 이걸 캐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런 뻔한 문제가 있는데 평산에 있는 전직 대통령은 느닷없이 하는 말이 치졸한 공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다 법률적으로 다 따지겠다. 지금 이런 협박까지 해요. 법률적으로 따지겠다. 그 법률적으로 따져서 뭐로 고소하겠다는 겁니까? 명예훼손으로? 하루 그러세요. 나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엄포를 놓는 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데 정말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부분에 근거를 대고 뭐 이런 부분 문제 제기도 6천만 원 이런 것들은 자신은 뭐 아니겠죠. 권력자고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지 않아도 가령 일종의 공인적인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늘 나도 대답을 해주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자기 부인이나 자신에게 오는 어떤 의심이 있는 처리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해야죠.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방금 그걸- 말씀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그럼요. 최고 권력자에 있는 위치라면 누구나 다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됐다, 충분하다 할 때까지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당연히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은 이 법원 판결이 나와도 그걸 그냥 봉인을 해버리고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타지말 관광 문제를 거론을 하니까 치졸한 공격이다 이러고 알겠습니다. 엇글로 입공을 하거든요. 요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도 이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 오늘 판결 어쨌든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전부 다 유죄 판결인 걸로 저는 우선 알고 있는데 제가 상세한 판결 내용을 아까 읽지를 못했습니다. 판결문을 계속 읽고 있더라고요. 이 방송 들어올 때 내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뭐 뇌물죄만 하더라도 3억 3천만 원이 좀 넘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또 그 개인 무엇보다도 비리에다가 이제 대북 송금까지 합쳐진 것 대북 같아요. 송금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상호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오늘 판결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문제도 치명적이에요. 만약에 이화영이나 김승태가 보고를 하고 서로 잘 이 내용을 서로 간에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죄가 범해졌고 그래서 이 징역형이 이 군인이 없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당장 영장을 청구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 담당 검사 입장이라면 아마 이 부장하고 싸우고 차장검사 책상에로 두드릴 겁니다. 왜 영장 못 치게 하느냐. 영장 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한 사람은 징역 9년 이상 가는데 9년 6개월입니까? 이 선고가 돼서 징역을 가는데 왜 같은 공범인 이분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지금 영장도 못 치게 하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 단독으로 성과를 위해서 대북 송금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했던 그런 부분. 글쎄. 이제 그 점에 있어서 보면 기록에 오늘 판결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만약에 등장을 했다. 한다면. 그리고 김승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통화를 했다. 해서 서로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사를 확인을 했다. 그 부분이 김성태 회장의 주장이었죠. 이런 것이 만약에 판결문에 그대로 기록이 된다면, 기재가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의 판결문은요 가장 유력한 증거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검사로서는 담당 검사로서는 당연히 이 영장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 문제는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그 수사 확대, 이건 아마 당장 내일부터 그 중요 사안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을 마침 하러 갔잖아요. 서울중앙지법에 합의 33부의 대장동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본인이 지금 마음은 콤밭에 갔을 겁니다. 대장동 재판이고 뭐고 수원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아마 그 메모 쪽지를 받았을 거예요. 징역 9년 6월 선고가 되었습니다. 모두 유죄입니다. 이 순간에 아마 엄청난 낙담을 할 겁니다. 결국 내가 마지막에 꼬린 드는 곳은 수원이구나 하는, 서울에서는 다 피해가는데 마지막에 수원에서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어떤 절망감이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꼭 마지막에 드릴게요. 저희가 판결문을 막 지금 재판관이 읽는 도중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없으니까 이 질문은 바로 드려볼게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이화영 전 지사 관련해서 회유와 협박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 검찰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특검을 제안해놨잖아요. 지금 22대 국회 만들어지자마자 최상민 특검법안 제일 먼저 냈죠.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냈죠. 그리고 또 그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당이 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법안을 윤상현 의원이 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곧장
이게 수원지검 수사에 대한 특검 법안을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수원지검 수사에 대한 이 특검 법안, 이건 이재명 방탄을 딱 그냥 이마에 세붙인 특검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특검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요. 한번 보십시오. 22대 국회 들어오고 나서 벌써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민생에 대한 법안은 하나도 제출이 된 게 없습니다. 이 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이 고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에 대한 법률안은 하나도 나온 게 없는데 특검 법안은 지금 줄줄이 나오는데 그 특검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예. 정략적인 아주 치졸한 법안이에요. 한동훈 특검 법안.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조국 대표가 이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구나. 거기다 뭐 최상민 특검 법안은 결국은 타케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끌어내리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딱 내놔서 부부 특검 법안을 다 내놓은 거예요. 거기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살리자는 완전히 수원지검 검사들이 이화영을 술명에서 회유하려 했다. 이 부당한 그 수사를 했다. 예. 이걸 특검하자는 거예요. 검사를 특검하자는 겁니다. 이게 범죄를 특검하자 이런 거 뭐. 민주당은 일단 사건 자체를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인 제가 것 같아요. 보기로는 네. 내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간에 조국 그 대표든 간에 모든 것은 역사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은 정치를 하는 분들은 늘 역사를 상대한다. 그 마음으로 이 가령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상대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예. 나는 역사를 마주보고 역사를 상대한다. 이 자세로 모든 것에 임해주면 난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나 조국 대표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 수원지검 수사 잘못됐다 특검 낸다 이건요 나중에 다시 뒤돌아 생각하면 낯이 화끈 그릴 일입니다. 네, 전원책의 훈수 따뜻하고 따끔한데 오늘 좀 따끔한 훈수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